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중앙정부나 지역이나 요즘 더 시끄럽습니다. 언제쯤 주민이 그리고 시민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을지 다들 한숨 내쉬는 분위기인데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서울에서는 시의회에서 고성 요구가 갔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시정질의 첫날 역시 여야 정쟁 속 의원 간 고성이 오고 갔는데요. 네, 첫 소식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 개의된 서울시의회 정례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장내 언쟁이 벌어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에 하겠다고요. 조용하세요. 인정했어요. 6월 15일 목요일까지 4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첫날 조희현 교육감의 시정 연설 내용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다 10시간 넘는 정회 끝에 자동 산회하며 파행된 바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정질문 진행을 하자는 국민의힘 의원 간 기싸움 속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1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시정질문은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야당 의원의 보이콧 속 이어진 시정질문에선 개고기 식용 금지와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오세훈 시장은 사회적 합의 속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도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교권 침해와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의 이유로 축소 폐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질의도 더해졌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 유지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학생 인권 조례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훨씬 더 글로벌 보편성을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인권의 내용이나 의미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날 오후 속개된 시정질문에선 여야 의원 대표에게 각각 10분의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 주어졌고 김현기 의장이 앞으로 회의 진행에 신경 쓰겠다는 말로 사과하며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정례회 첫날에 이어 시정질문 첫날에도 고성과 다툼 속 정쟁의 모습만 드러낸 서울시의회.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의미로 시의회 외벽에 내건 사자성어 의미부터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자치구 소식입니다. 네,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공평하게 그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때문에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직원들도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행보와 SNS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서주원 김대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 앞입니다.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다수 모였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성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김 이사장의 당일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관용 차량을 타고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에 가서 업무차 고객과 미팅을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역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행보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만큼의 동일한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강서구를 벗어난 대법원 서초동에 가가지고 그런 시위를 주도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영남향후의 회장을 만나러 해당 장소에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주도하지도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이 자진 사퇴 등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김 이사장이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 또 있습니다. 바로 SNS인데요. 자신의 한 SNS에 올해 올린 게시물을 저희 취재진이 모두 살펴봤습니다. 김성진 이사장의 페이스북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활동 소식이 주를 이룹니다. 김 이사장은 이 SNS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0건 가까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치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단 소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직접 쓴 글도 올렸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지역을 살피는 구청장님을 열렬히 응원한다. 자랑스러운 구청장님의 명랑 콘서트가 진행된다 등 김태우 전 구청장을 치켜 세우는 내용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김 전 구청장이 물러난 뒤에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올린 영상도 있고 김 전 구청장을 대통령 특사로 구제해야 한다는 제목의 영상도 퍼날랐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운영되는 곳인데 본인의 임명권자가 지자체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들을 SNS에 올린다는 게 한마디로 정치적인 행동이거든요. 저는 그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다른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운데 구청장의 업적을 알리는 내용으로 자신의 SNS를 꽉 채운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강서구의 다른 기관장은 기관과 관련된 내용만 SNS에 올려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김성진 이사장은 BTV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구청 산하기관 장인 만큼 구청장 소식을 공유한 것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도움돼서 올린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김성진 이사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과 관련된 게시물 등 논란이 된 내용을 모두 지웠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기초의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종로구의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월정수당 전액을 반납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제한하고 의정활동비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종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협상단에서 의장 후보 선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측이 임시회와 정례회 소집을 무기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회 소집권과 본회의 사회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측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기 전에는 정례회 무기한 연기에도 불사하겠다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 보궐선거 일정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습니다. 오는 19일과 20일 후보 등록을 하고 22일과 23일 양일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지정했는데 민주당과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전혀 안 드렸던 건 아니고 오전에 집회 요구에 대한 안으로 사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일일이 방문을 해서 찾아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성명을 오늘 발표하고 의총 제안을 하시니 그때 그런 말씀을 듣겠다라는 취지여서 추후를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정활동비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7일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수당 총 1,300여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활동비 110만 원, 총 660만 원을 기부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성명서 발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제안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회 소집권과 본회의 사회권을 민주당이 쥐고 있을 수 없고 연장자 순에 의해 의장 선출을 위한 사회권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일정에 대해선 오는 16일 금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의정활동비 반납의 기부까지 구의회 정상화에 대한 양당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관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렇게 지속된 여야 합의 불발에 종로구의회는 의회 기능이 정지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여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출 과정의 절차 문제가 행정법원에서 인정돼 공석이 된 종로구 의회 의장단. 의회 구성과 동시에 시작된 갈등이 아직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종로구 의회는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5월 정례회는 시작과 동시에 무기한 휴정에 들어갔고 때문에 지난해 예산 결산은 물론 6월 행정사무감사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종로구 의회 감투 문제로 발이 묶인 조례안만 10건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민생과 직결된 안건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결국 의장직을 둘러싼 갈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실제 계류 중인 조례안에는 저소득 주민 지원과 노인 복지, 청년 지원 등 민생 정책은 물론 최근 가장 시급하게 다뤄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례안 다수가 포함됐습니다. 민생과 환경, 안전 문제가 임기 2년의 의장직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정문환 종로구청장이 직접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처음 겪는 사태에 난감함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종로구를 방문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개입 권한이 없다 보니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그 지방의회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뭘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장난안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나 의사무국에서 좀 중간에서 좀 잘 역할을 해달라. 그거는 부탁을 드렸죠. 첫 구성부터 삐걱거렸던 종로구 의회. 사상 첫 법원의 의장 선출 무효 판결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지 한 달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감투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구 간대매 공원 일대 얘기인데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수년간 추진된 주차장 건립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답심리동 일대입니다. 구는 지난 2017년부터 간대매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동대문구의 주차장 보급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답심리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간대매 공원 지하에 연면적 3,555제곱미터, 차량 86대 주차 가능 규모로 건립 예정이었던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대로라면 지난 연말 공사가 시작돼 내년 초 준공됐어야 하지만 사업은 전면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 간대매 공원 일대가 서울시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들면서 생긴 일입니다.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과연 그만큼 투자 대수가 필요하냐는 문제에서 서울시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는 재개발이 또 사실 금방 추진한다고 아무리 해도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이 지금 필요하니까 확보된 예산으로 해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간대매 공원 일대 신속통합기획 사업은 아직 재개발 추진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주민 찬반 이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과 재개발 추진 구역 획정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구는 6, 7월 중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여부와 구획이 확정되는 대로 주차장 건립 규모와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대매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 구가 투입한 예산은 실시 설계 용역비 5억 5천만 원입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전체 예산 185억 원 가운데 올해 확보된 예산은 시 구비 예산 56억 원. 하지만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이 나오지 못하면 확보 예산은 날리게 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자치구마다 올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중구는 177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그동안 의회 반발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어르신 교통비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중구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177억 원 규모입니다. 구민과의 약속 이행과 취약계층 복지 예산 등이 중점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세 등 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과 분야별 꼭 필요한 주민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김길성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어르신 교통비 관련 예산이 5억 7천만 원 편성됐습니다. 교통비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65세 이상 2만 5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실제 지급은 올해 하반기부터 2만 원씩 지급될 전망입니다. 도심 재개발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조합 직접 설립 방식에 1억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중림동 398번지는 2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최고 25층 791세대가 공급됩니다. 이외에도 출산 양육 지원금 확대에 4억 7천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에 3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6월 29일 이틀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행정대 집행으로 인한 강제 철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회와 못 치운다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상반된 입장은 여전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보낸 행정대 집행 계고서입니다. 의회 본관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이 불법 시설물이라며 6월 12일까지 반드시 자진 철거하라고 적었습니다. 만약 어길 경우에는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서울시의회가 요청한 자진 철거 기한 2023년 6월 12일 당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기억공간은 월요일이라 휴관이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고된 것과 다르게 물리적인 행정 대집행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본관 앞마당에 옮겨졌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10대 서울시의회가 부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가 된 현재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부과된 무단점유 변상금만 3,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계속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차 행정대 집행은 무산됐지만 아직 2차 계고서 발송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협의회 역시 스스로 철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뜨게 된다면 원래 기억공간이 있던 자리,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등의 대책을 원합니다. 서울시의회와의 씨름보다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존치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를만 기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명의 존중과 안전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으로. 2019년 4월 16일 처음 문을 연 세월호 기억공간. 이제 4년,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시간이 갈수록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보통 집집마다 악기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 사용하던 악기를 중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가 낙원 악기 상가와 협업해 중고 악기를 나눠주면 수리해서 악기를 배우려는 지역 아동 단체 등에 다시 기부하는 사업이 활발합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종로구 낙원 악기 상가 하부에 자리한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입니다. 기존 주차 공간을 서울시가 문화센터로 만든 곳으로 악기 수리 공방과 배움터, 음악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악기 나눔 기부가 대표적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던 악기를 나눔하면 폐악기는 작품 만들기에 활용하고
중고 악기들은 상인들이 수리해 지역 아동센터나 배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다시 기부하는 겁니다. 악기를 같이 하고 싶어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없으신 사회 소외계층들이나 개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집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놀고 있는 유효 악기를 같이 기증을 받아서 다시 필요한 곳에 나눔을 함으로써 이제 악기를 공유하고 서로 새로운 꿈을 자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눔된 악기는 서울생활문화센터와 서울 지역 아름다운 가게에 접수되면 악기 전문가들의 수리 과정을 거칩니다. 대부분 타악기 중심으로 부품 교체나 음색 조율 등인데 상인들은 재료비만 받고 재능 기부로 나눔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 쓰는 악기들, 집안에 있는 악기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시 수리하고 그 악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정말로 이제 필요하는 곳에 저희가 악기를 나눔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기쁨을 얻었다는 그런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악기 나눔 기부는 서울시와 악기 장인들의 재능 기부로 총 3,000여 점의 악기가 지역사회에 전달됐습니다. 올해도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 시민들의 중고악기 나눔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주민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역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네, 서울에는 5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 자리한 대학들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문화와 또 일자리 등 지역 경제와 연계되는 자원 활동도 많은데요. 이들 대학이 지역과 연결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2017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지원은 물론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32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동대문 지역의 상생 활동을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요. 동대문구를 담당하는 심소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소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함께 살아가는 동네 소식을 전하는 동대문구 주민통신원 심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자치구가 이 대학과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동대문구의 상생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동대문구에는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큰 대학이 많은 자치구입니다. 이 3개 대학에서 모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 특별한 기획과 구성으로 지역 주민의 큰 관심과 참여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있어서 취재했습니다. 바로 서울시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의 로컬 여행 기획자 아카데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과 동대문구 마을기업인 시민나루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동대문구 자원을 토대로 주민들이 함께 로컬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참여하는 수강생은 도시형 로컬 여행 상품을 체험하고 여행 스토리텔링 기법을 배울 수 있으며 수료 이후에는 예비 창업자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 대학과 지역이 함께 기획한 로컬 여행기획 아카데미에 주민들의 참여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4월 20명 정원으로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42분이나 신청을 해서 그중 20분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주 연령층은 20, 30대 청년층 15명과 40, 50대 중장년층 5명입니다. 대학생, 휴학생,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투자, 은퇴 이후를 고려하는 직장인, 마을 탐방 코스 개발을 준비하는 마을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대부분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일 텐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모두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열띤 참여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수강생 한 분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기대를 직접 물었습니다.
제가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 지역의 지역 소멸 이슈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로컬 여행 기획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대문구에 산 지는 5년이 되어서 애정은 많은데 정작 동대문구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볼거리, 어떤 놀거리,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로컬 여행 기획 과정도 배우고 동대문구가 어떤 매력을 가진 지역인지도 공부하고자 합니다. 네, 이 참여한 지역 주민의 연령층이나 또 직업도 다양한데요. 이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시립대 캠퍼스타운 조성단의 기대감 또한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좀 어떻습니까?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청년층 창업과 일자리 지원이 사업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단은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경계성 지능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카페 창업을 지원했고, 골목상권 디자인의 양성 과정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동네 상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네 상권을 이루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점포에 필요한 디자인과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로컬 상권 인재 양성 과정을 진행하여 지역 문제 해결형 지역 상권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고 운영하여 사업의 혜택까지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 로컬 여행기획자 아카데미를 소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역 상생을 위해 대학들이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에 대해 동대문구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 소식,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보통 5월은 수학여행 계절이죠. 네, 그런데 수학여행을 교육여행으로 다녀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지역을 순회하며 국어와 사회, 영어와 음악 등 교과목 주제에 접목해 수행평가로 이어지는 현장 교육인데요. 네, 방은영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지역을 탐방하고 실습하는 교육 여행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교육 여행 과정과 그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교육부는 대규모 수학 여행을 소규모 테마 여행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생 100명 내외 기준의 소규모 교육 여행은 안전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소규모 테마 교육 여행을 이어가는 서울 관악중학교. 올해 중3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교육 여행 목적지는 경남 부산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역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 용두산공원에서 모둠을 구성해 본격적인 교육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백산기념관, 충무공 이순신상, 감천문화마을, 송도 해수욕장에서 해운대 석각 등 부산이 가진 역사적 흔적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 학습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이제 뭔가 배려와 타협을 하면서 서로 다른 그 취향에서 이제 뭔가 같은 곳을 다른 시각에서 보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가진 관악중학교의 교육여행은 과목별 수행평가로도 이어집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부산을 소개하는 영어 스피치는 현장을 둘러본 만큼 자신 있게 영작해 설명합니다. 보고 겪고 이제 들은 것들을 직접 쓰고 말을 하니까 일단 조금 자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진정성 있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쓰고 발표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그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접근했다는 점, 이게 가장 영어 수업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의 유명 명소 등 지역의 유래를 학생들이 직접 뮤직비디오로 만든 음악 수행평가.
역사와 사회 과목 주제를 정해 조별 활동을 통해 결과물 도출까지 가장 큰 교훈은 교육 여행을 통해 친구와의 갈등을 해소해 교우 관계가 개선되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붙어 있으니까 약간의 친밀감도 생기고 확실히 전보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계획한 여행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었고 또 모드먼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부산이란 곳에 대해서 되게 좋은 추억도 생긴 것 같고 직접 가서 선생님이 여기가 너희가 발표했던 여기다 하고 딱 짚어주시니까 더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지역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확실히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고 또 가서 막상 가면 또 자유롭게 놀기도 해서 오히려 저는 교육여행이 훨씬 더 좋다. 교육여행을 통한 수행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 교육입니다. 사전 준비부터 실제 실행 과정과 사후평가 공유까지 함께 쭉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2박 3일간의 교육여행은 다양한 교과목의 실습이 수행평가와 이어지는 현장 학습입니다. 현재는 선택 교육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수 과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학부모 수첩 방은영입니다. 한 주간 서울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서울입니다. 마을버스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승객이 줄고 유가 인상 등 물가가 오르는 건 가운데 마을버스 요금은 8년째 오르지 않아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HCN 정주영 기자입니다. 관악구의 한 마을버스 회사.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매출이 상위권에 들곤 했지만 최근 3년 동안에는 경영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20%가 안 들어온 그 수입 가지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업체도 한 3억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지난해 마을버스 승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마을버스 회사 수입도 2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마을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150원이 오른 뒤 8년째 그대로입니다. 인건비 인상이랄지 물가 인상이랄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인상이랄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추경을 보면 시내버스는 4,400억, 우리는 176억. 수송 분담률을 보나 뭘 보나 해도 뭐 당원 어느 정도 좀 비교가 되게 줘야 하는데 이에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시내버스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속하지 않아 손실 지원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최소한 기본요금이 올라야 손실액을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요금에 따라 요금을 나누는 현행 환승제도에선 환승할 경우 기본요금 900원 중 401원만 가져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본요금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한다면 환승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본 요금 비율 대로 배분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배분 비율을 약간 좀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공감해 올해 안에 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시기와 얼마를 인상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재정 지원이나 요금 인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운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금 현실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호텔에 1,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호텔 소유자 측이 사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이를 두고 호텔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조성엽 기자입니다. 홍은동의 한 호텔. 이곳은 지난해 서울시 상생주택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들어선 토지주와 상생주택 사업자가 토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엔 상생주택 사업 동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곳 3만 9천여 제곱미터 용지에 지상 34층 높이의 9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모두 1,350여 세대로 이 중 270세대가 공공임대 물량입니다. 사업 계획안 협의를 하고요. 부지라든지 건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적 변화가 있다면 관련 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결정을 받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호텔이 상생주택을 원하는 건 적자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호텔 운영진 측은 재작년 55억 원, 작년 39억 원 등 4년째 적자라고 밝혔습니다. 상생주택을 조성할 경우 토지 소유주는 매년 100억 원 가까운 임대 수익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호텔 노조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280명이던 직원을 절반 이상 감축한 것도 감내했다며 적자 폭을 줄이려면 호텔 운영진이 다른 데 눈을 돌릴 게 아니라 일단 정상 운영부터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해당 호텔은 뷔페와 휘트니스 센터 등은 운영하지 않고 장기 예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생계가 어렵고 힘드니 좀 영업을 재개하자. 이제 손님이 있으니까 이건 호텔 측에서는 이미 팔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걸 재개해서 뭐 하느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상생주택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4층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면 인근 백년산 경관이 훼손된다는 의견과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만큼 인근 개발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 많은 난점을 안고 추진하는 호텔 상생주택 건립 계획.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내 대략적인 사업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편의점과 식당, 세탁소 등 무인 점포의 유행 속에 무인 성인용품점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미성년자의 출입과 구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HCN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의 한 무인 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출입문에 관련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 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사당동 내 또 다른 무인 성인용품점. 입구에 성인 인증 장치가 있지만 무용지물. 역시 출입은 자유롭습니다. 사당동에만 4곳의 무인 성인용품점이 있는데 한 곳을 제외하곤 성인 인증 없이 모두 출입이 가능한 상황. 이렇다 보니 미성년자 출입도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다 들어가요. 고등학생 여자애들도 단체로 교복 입고서 또 들어가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는 미성년자 들어가는 데가 아닌데 내가 그랬거든요. 솔직히는 별로 좋지는 않죠. 저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또 다른 문제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 물품도 사실상 미성년자가 구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장 내 위치한 결제 기계를 통한 청소년 유해 물품 구매는 이처럼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청소년 유해 물품 구매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때는 성인인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성인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목소리상으로는 성인 맞으시는데 그러면은 요 번호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입금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격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단속과 규제엔 한계가 있습니다. 무인 성인용품점이 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고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출입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은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인 성인용품점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어렵고요.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상 벗어나 있으면 불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문가는 허가제 도입과 이용자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고업종이 아니라 승인용품종으로 허가업종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해야 제도 안으로 들어오겠죠. 가게에 출입할 때 출입상에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부나 국회 차원의 논의는 없는 현실. 허술한 운영 방식과 규제 탓에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노출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됩니다. 네. 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는 거 이런 걸 몰라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가면 다 죽으니까. 네. 그때는 일선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지 사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목숨 바치고 싸운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보람 있죠. 네, 목숨 냉사합니다. 네, 주말에 폭염 예보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컸지만 이른 폭염 예보에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폭염과 장마 등 재난 대비 신속한 소식도 지역 뉴스를 통해 보도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